다음의 그림은 포항의 바닷가를 지키고 있는 안재홍 작가님의 작품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인간과 동물의 인식 차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얼굴이에요. 거의 98%는 얼굴로 기억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시각 중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눈으로 보고 그걸 뇌에서 분석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판단하죠. 그런데 이건 인간 이야기이고요. 다른 동물들은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독수리를 한번 보면 독수리는 냄새보다 인간처럼 시각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인간의 8배에서 10배 이상 더 밝고 멀리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 몇백 미터 상공에서도 지상에 있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눈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세계에서는 얼굴이나 냄새가 아니라 움직임과 형태 대비, 즉 눈으로 포착하는 패턴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본다 하더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구루터기로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인간의 뇌는 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후두엽의 시각 필과 축두엽의 얼굴 인식 영역, 퓨지폼 페이스 영역이라고 하는데 FFA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퓨지폼 페이스 영역이 발달돼서 얼굴만 봐도 누군지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얼굴이 기억의 핵심 단서가 돼요. 옷, 목소리, 체형보다도 눈, 코, 입의 조합이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진화적으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표정, 감정, 의사소통을 얼굴로 주고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얼굴 중심 인식이 압도적으로 발달했어요. 반면에 동물은 후각, 청각 중심의 기억 체계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시각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해요. 개를 예로 들면 사람보다 10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냄새로서 누군지, 어디 있었는지, 기분이 어떤지까지를 파악해요. 그런데 인간은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정체성, 감정, 의도를 즉각적으로 읽어낼 줄 압니다. 이것은 사회적 협력과 감정 교류가 생존에 중요했던 인간의 진화적 특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웃고 있으니 안전하다. 눈빛이 날 노려보니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시각 신호를 감정이나 행동 판단의 근거로 삼았죠. 박쥐라는 동물은 어둠 속에서 살잖아요. 이 친구들은 시각이 거의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음파를 내보내고 그 소리가 뒤돌아오는 걸로 사물의 거리, 크기, 심지어 질감까지를 인식해요. 이거를 에코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돌고래나 고래도 똑같은 원리로 바닷속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서 눈은 쓸모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소리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인간 역시도 달빛 하나 없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는 세계를 보는 인간의 마음은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어떤 위협까지를 느낍니다. 반면에 개라는 동물은 사람보다 10만 배 이상 뛰어난 후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로서 누군지, 어디 있었는지, 기분이 어떤지까지도 파악해요. 심지어 이 개는 냄새의 시간적 변화까지 기억합니다. 이 냄새가 3시간 전에 여기 있었구나를 인식하죠. 인간의 후각 수용체는 약 600만 개 정도 되는데 개의 코에는 약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다고 하죠. 후각 중심의 동물에게 냄새는 정체성의 DNA입니다.
냄새가 다르면 그건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바닷속에 사는 수중생물들은 화학적이고 정기적 신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류들은 물속에서는 냄새보다 화학적 신호, 즉 융해된 분자를 감지하는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많은 물고기들은 물의 미세한 화학 농도 변화를 통해서 같은 물인지 어떤 먹을 것인지 혹은 천적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상어는 로렌친 기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먹잇감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감지합니다. 심지어는 모래 밑에 숨은 물고기의 심장박동 전류도 잡아냅니다. 그렇게 수중생물들은 시각 후각보다 더 근본적인 전기 감각으로 존재를 인식하곤 하죠. 사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남자를 혹은 어느 여자를 사랑한다는 감정 역시 생물학적으로 보면 성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 중 하나입니다. 생존 본능과 번식 본능,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욕망의 핵심인데 이성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감정은 이 두 가지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은 결국은 포장된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트나 쇼펜하우어 그리고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말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인간이 어류나 개나 독수리처럼 어느 부분에 탁월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회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그 본능에 정당화된 형태의 의미를 입힙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성욕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성욕이 문명화되고 사회적 언어로 번역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이 있다고 해서 성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욕망과 성욕은 사랑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내면, 고통, 성장까지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욕망이 진화한 형태, 다시 말하면 애정 혹은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요괴와 자애로 구분합니다. 요괴는 붙잡으려는 사랑, 자애는 놓아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출발점은 거의 항상 성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성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게 단순한 욕망으로 끝나느냐 혹은 성숙한 사랑으로 진화하느냐가 나눠지게 되죠. 결국 사랑은 욕망이 의미를 입은 형태이자 욕망이 진화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가래, 즉 목마른 사랑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실은 붙잡고 싶은 욕망을 사랑이라고 미화해서 부릅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리는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것은 호르몬의 파도입니다. 내 몸이 상대의 냄새에 반응하고 목소리에 취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유전자를 남겨라. 너와 함께하면 생존 확률이 높다라는 우리 몸의 오래된 명령. 즉 사랑의 시작은 성욕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일 뿐인 거죠.
그 사랑의 불이 자신을 태우게 되면 집착이 되고 타인을 따뜻하게 비추면 자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욕망을 부정할 게 아니라 욕망을 관찰하고 길들일 줄 아는 것. 처음엔 갖고 싶다에서 시작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고 싶다로 변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진화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타인을 향한 존중으로 바뀌고 집착이 배려로 바뀌고 붙잡음이 놓아줌으로 바뀔 때, 그건 더 이상 욕망이 아니겠죠. 그건 연민이며 자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사랑은 자애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자 하지 않고 단지 바라본다.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녀가 떠나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 욕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욕망이 의식으로 승화된 상태,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욕망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은 욕망의 진화인 것이죠. 욕망이 인간을 흔들고 집착이 인간을 괴롭히고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것을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사랑을 소유가 아닌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일 겁니다. 사랑이란 욕망에서 시작되어 이해로 향하고 끝내는 큰 자비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의 욕망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안재용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는 모든 욕망이 사라질 때 깨닫는 게 아니라 욕망을 알아차릴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을요. 그러하듯이 욕망의 불길 속에서 사랑의 빛이 피어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